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고의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원자 중에서 최고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로 적기에 완공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상 갈매기를 저희 디자인 컨셉하고 주제로 삼아서 갈매기가 이제 비상하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갈매기를 형상화한 가덕 신공항의 이미지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실업 그리고 이제는 재앙 단계 수준에 이른 폭염, 폭우 관련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뉴스톡톡 시작합니다. 이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신공항 건설공단이 5월 31일 날 출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우리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전담 조직이 저희 공단이고요. 이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정부가 계획한 기간 내에 저희가 완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활주로라든지 계류장,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항해 안전시설 같이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을 사업 목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겠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고난도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 관리가 필수적인데 그런 공정 관리를 저희가 잘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56명의 인원을 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하반기 인재 채용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행정, 토목, 건축 등 말씀하신 대로 56분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인데요. 저희 공단도 공공기관이니만큼 정부에서 정한 직원 채용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의 정보를 가지고 뽑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인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44분의 경력직 직원분들을 모셨는데 출신 지역을 저희가 보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우리 이 지역의 인재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한번 실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모이셨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뭐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고시했고요. 그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설계 공모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이번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지난 6월 21일 날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그 디자인 한 컨소시엄하고 이제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8월부터는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부대 건물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사업은 부지 조성 공사인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 재공고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쉽게 이제 한 개의 컨소시엄만 입찰해서 유찰된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계획을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올해까지 기본 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궁금한 거는 여객 터미널이거든요. 이번에 최종 선정된 걸 보니까 라이징 윙스라고 그 뭐 그림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들려주시죠. 예, 여객터미널과 국제설계공모에는 전체적으로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히림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네네. 치열한 경쟁 끝에 이제 1위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1위 당선작을 받은 그런 회사한테는 여객터미널 설계권이 부여가 됩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그 갈매기를 모티브로 해서 갈매기를 모티브로 예, 한 거예요. 네. 역동적인 네. 비상 그런 컨셉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T자 형태의 네. 터미널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히림 컨소시엄이 제안한 그런 내용은 H자 형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H자 형태가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구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인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도 활주로에 착륙해서 여객터미널까지 접근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항공기의 지상 이동 거리도 최소화되는 최소화해서 그런 네네. 효율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게 이번 그 당선작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장내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여객 터미널을 기획을 한 것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보통 지하에다 배치하는데 네. 지상으로 올려서 어떤 경제성과 공기 단축 부분도 신경 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언론에서 이게 유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10조에 달하는 그런 공사인데 유찰의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정의 차질은 혹시 없는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6월 24일 날 입찰 참여 접수 결과를 보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개사만 입찰에 응해가지고 네. 유찰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유찰이 된 건데 보통 두 번 유찰되면 50일에서 60일 정도 공기 지연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1차 입찰 공고 일정 자체를 당초 기본 계획에서 생각했던 일정보다 좀 한 달여 가량 땡겨서 진행한 당겨서 하셨구나. 예, 그런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좀 손해 보는 그런 일정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입찰자가 제안할 공기 단축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착공 후의 공정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네, 네. 요즘 건설업계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 참여 여부를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건설사가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인력이나 장비 투입의 여력, 회사가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여력도 좀 살펴보게 되고 특히 공사에 따른 어떤 하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문제 네, 이런 네. 리스크 여러 가지를 이번엔 특히 좀 더 예민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한번 찾아보고요.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네,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그 주민들의 보상, 그다음에 주민들을 이전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주로 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업권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공단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 안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작년 6월에 국토부하고 부산시 경남도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육지 보상, 어업 보상 요 문제를 지자체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예, 걸로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뭐 누구의 소관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건설공사를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주민들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산시 국토부와 함께 좀 차근차근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2029년 가덕 신공항 그 개항이 사실은 엑스포 유치 때문에 그렇게 목표 시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엑스포가 뭐 안타깝게도 유치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계속 2029년을 맞춰 갈 필요가 있느냐? 안전하게 튼실하게 그렇게 건설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이제 저희 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목표하고 있는 2029년 말 개항 네네, 자체는요. 말 개항. 예, 네네.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의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네네. 그게 그 첫 출발은 뭐 엑스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매립이라든지 지반 조성 문제, 그다음에 항공, 공항 시설, 해양 안전 여러 파트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없겠는지, 최적의 사업 공정은 없겠는지 이런 걸 찾아서 네네. 결론을 낸 게 29년 네, 말이겠고요. 네. 이걸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아니더라도 네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주나 유럽까지 취항하는데 현재 3,500m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 이상이 부울경 지역에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해 볼 때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아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인천공항이 3,750m 길이의 활주로, 폭 60m의 또 활주로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3,500m 길이의 폭 45m로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보다 작기 때문에 뭐 안전 문제라든지 장거리 취항 문제에 좀 그런 것들이 생기지 네,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지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활주로 길이 문제는 해당 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기, 그러니까 활주 이륙거리가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747-400F라고 하는 그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500m를 잡았고요. 여기에는 활주로의 표면 높이라든지 공항의 온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00m를 잡았고요. 네. 항공기들이 엔진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경량화되고 있고 이래서 과거보다 무거운 항공기더라도 짧은 활주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항공기인 A380이라고 하는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같은 경우도 한 3,100m의 활주로 길이면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주나 유럽까지 취항하는데 현재 3,500m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주로 폭 문제는 뭐 45m가 60m보다 작기 때문에 안전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활주로 폭이 저희가 45m로 계획돼 있는데 활주로 폭은 바퀴의 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활주로와 갓길의 폭은 엔진의 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항행 안전 기술이라든지 항공기의 계기 장비가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좁은 폭의 활주로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도 2018년도에 기준을 개정해서
최대 항공기조차도 과거에 60m에서 45m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의 계획도 그런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공항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되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 해상공항을 만들 때에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상공항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네. 많은 공항들이 소음 피해도 없고 장애물이 적은 그런 해상의 공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경우고 홍콩의 책납콕 공항이라든지 네, 네.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도 다 이렇게 매립해서 네. 지은 공항이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소음 피해 문제, 그다음에 장애물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안전한 공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풍랑을 직접 받는 바깥 바다에 노출된 그런 공간에 짓다 보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한 20-30m, 수심 밑에 연약 지반이 최대한 45m 가량 형성돼 있고요. 이 지반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지느냐에 공사가 좀 안전한 공항으로 탄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BD 공법이라든지 DCM 공법 같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PBD 공법 같은 경우는 연약 지반에 플라스틱 섬유 재질의 얇은 관을 촘촘하게 꽂아서 네네. 물기를 빼내는 작업을 그렇게 네. 하게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책나콕 공항 개항할 때 국내 건설사가 그런 시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 확인됐고요. DCM 공법도 연약 지반에 시멘트를 서서히 주입해가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도 국내에서 수없이 많이 시공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이 이제 잘 다져지면 그 위에 케이슨이라고 하는 폭 한 30m, 높이 네. 25m 정도의 쉽게 설명드리면 10층짜리 아파트 한 개 동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걸 151개로 방파 호환이라고 해서 그 공항 주위를 둘릅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거기 네네. 케이슨을 설치한 후에 해상 매립, 그다음에 육상 매립 이런 네. 걸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난도 공사고 사업 규모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 기술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기본 계획에서도 검토한 것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총 39조 원입니다. 그중에 79%가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고용 효과 역시 건설기관 전체 기간 중에 한 12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은 같고요. 부울경 소재의 건설 기업들이 이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20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번에 아쉽게도 유찰이 됐습니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24개 사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14개 기업이 부울경 지역의 기업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에도 가덕도 공항 건설 단계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개항 후에도 그렇죠. 항공사라든지 공항 공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물류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항공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건설 전후로 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이제 개항이 되고 나면 정말로 동남권의 관문, 또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 중에 하나, 제2 허브 공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실부터. 예, 국제선 여객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은요, 우리 부산 김해 공항이 국내 2위의 공항입니다. 이미 2위인데 이미 2위죠. 네. 문제는 인천공항하고의 격차가 크다. 여전히 크다는 게 네, 문제고요. 네. 앞으로 그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부산에 위치할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적인 관문공항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고, 근데 다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당장부터라도 김해공항에서 네. 항공망을 어떻게 확충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당국하고 부산시와 같은 우리 지자체들이 합심을 해서 운항 지점도 확대하고 국토부의 운수권 확대도 요청하고 이런 작업도 네, 병행하시면서 좀 물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사, 화주, 포워더들이 현재는 이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20년 동안 장기간 그 물류 생태계가 조성되어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왔죠. 네. 근데 그 시스템 자체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공화물 생태계를 부산공항에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산의 김해공항 당국하고 이제 지자체가 같이 항공사, 화물, 포워더들로부터 직접 의견도 경청하시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지금부터라도 없겠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앞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좀 제2관문으로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우리 부산이 추진하는 이 일이 대성공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부산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도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지방 소멸 이슈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와서도 지역의 각계 인사분들을 뵈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활력도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 차원의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거점 중심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런 발전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을 지속적으로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단도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이런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 얘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 인구가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명 늘어난 수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구직 포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사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수원 위쪽으로 수도권 근처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떨까? 만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건 물론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데 2명 중 1명꼴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빨리 높아지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평균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네, 노동 의지가 없는 구직 단념자 숫자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구직 활동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를 구직 단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조사를 할 때 그냥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그냥 쉬었음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 숫자가 이제 구직 단념자 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했던 청년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거의 40만 명의 전국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요. 구직 단념자들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은 전체 비중에서 31%로 10명 중에 3명꼴은 청년이 구직을 단념을 해버린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생산 인구인 청년이 구직을 단념함으로 해서 이 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점. 그렇게 되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은퇴한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 좀 활용이 돼 버리면서 전체적인 가구의 경제에 대한 위기로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자리 부족 문제하고 상관이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네, 뭐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양질의 일자리 봐야겠죠. 부족. 네네. 실제로 올해 2, 3분기에만 기업체들에서 52만 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통계 수치를 좀 소개해드리면 구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등이 현실화된 급여 체계가 맞지 않다. 급여. 24%입니다. 네. 24%가 급여가 작아서 취업을 하지 않는다를 꼽았고요. 2등은요, 22%인데요. 경력직만 뽑는다였습니다. 경력직. 네, 네,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서 또는 임금이 작아서가 50%나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숫자보다는 정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창고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미충원율을 발생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기피 직업군이 생겨났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 일자리보다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와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이게 그 외에도 또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이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조건을 설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이 바로 워라밸이었습니다. 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나의 일상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50%를 넘었었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워라밸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일자리의 수나 뭐 양도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한 다음 일상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지점에서 같이 좀 겹치는 것 같고요. 연봉에 대해서도 오히려 3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도 60% 이상, 중소기업 취업 의사도 80% 이상 정도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의 형태, 고용 형태, 일자리의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나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 문화의 전환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일자리를 우리가 검색해 보면 빅데이터에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욜로, 웰빙, 욜로, 워라벨, 웰빙. 힐링, 네. 파이어족 이런 단어들이 제시가 되는데 공통점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를 축적한 아주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좀 많이 퇴색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사실 국가 책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끝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한탕주의, 한 번에 재벌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또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사회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좀 편한 일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우리 사회 문화도 지금의 대란에 한몫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일자리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취업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부산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산의 청년 취업률이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계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부산은 산업 특성상 서비스업이 70%를 넘는 산업경제 네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비중도 부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에서 집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세금 납부라든지 그리고 네. 정규직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의 복지 체제를 좀 확장을 한다면 훨씬 어떻게 보면 지금 MZ 세대들로 하여금은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정성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는데요. 청년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산은 23년도에 연간 고용률이 57.7%로 좀 견조한 흐름을 띠고 있는 편입니다. 실업자 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이제 40대, 50대에 대한 취업 정책도 펼치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한 이제 노인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결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는 좀 부산형의 일자리 정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겠죠. 네, 이제 네. 부산시장님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국비 23억, 12,8억을 투자하셔서 부산 청년 잡 성장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5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사회화 혹은 또 고립되었을 경우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부산의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 장려하는 그런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 리스타트라는 정책을 시작했어요. 청년들의 어떠한 첫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관에서 해주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정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논의가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점에 정말 좋은 대안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벌써 오래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라도 무슨 정책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부터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공직과 관직, 그러니까 정책 공급자 시선에서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과 지금 세대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보다는 관직이나 공직에서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네. 이 시대적 변화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의 일자리 수를 늘린다라는 것과 구직 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는 형태로는 사실상 동기부여나 지금 시대의 변화를 모두 끌어안기는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정적 단절을 경험을 해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탄력 근무제나 유연 근무제에 대한 도입, 이런 식으로의 환경 변화와 누구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굉장히 공급자 마인드로 좋은 일자리를 결정을 짓고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이렇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 의원님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의원님 어떤 보완책? 저는 네.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갈등주의에 팽배해 있거든요. 이게 갈등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뭐 전문직이나 아주 사회 유망 직종이 뭐 다른 직종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문화를 갈등주의라고 하고, 기능주의라고 하면은 모든 직업의 기천은 없고 다 평등하게 역할을 하는 사회를 기능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관공들이나 청소부들의 급여가 높고 아주 이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네. 또 취업의 문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표적인 기능주의 사회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전문 직종이나 또 일부 뭐 대기업이라든지 몇 개의 직장만 선호받는 이런 갈등주의 문화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타파가 있어야지만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야산에서 바위와 토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차는 없나? 붕괴 위험 D등급, 산사태 예방공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대규모 붕괴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검은 천막만 씌워졌을 뿐 야산 절개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청이 산을 사들이고 85억 원가량을 들여 공사할 계획인데 올여름은 이 상태로 장마철을 보내야 합니다. 침수가 반복되는 동구 자성대 아파트. 차 13대 잠겼거든요, 여기. 자춘동부터 수정동에 물 여기로 다 내려오거든요. 부산 진구의 쪽방촌입니다. 복도에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땀은 쏟아지는데 씻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약간 답답하죠. 방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더 시원하거든. 지난해보다 2주 빨리 찾아온 폭염. 지난 2021년 45명이었던 부산의 온열 질환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94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물 피해, 폭염 피해 올해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부산도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무더위도 걱정이고요. 참 여름철 자연재해 하면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네. 초량 지하차도에서 시민 3분이 갇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학장천에서도 2명이 실종되었다가 한 분만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사건이지만 금정 동래 연산동 구간의 온천천에 또 시민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상에도 작년에 한 분이 호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들은 50mm 이상의 호우가 동반될 때 갑자기 20분 만에 물이 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돌아가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떨 때 안전에서 노출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번 장마 기간에 탄탄히 좀 잘 준비해서 올해는 비보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온천천은 그 이후에
거의 완벽하게 보완을 했겠죠. 어떻습니까? 이미 초량 지하차도 침수는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의 대응이 펼쳐졌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하차도 침수 관련 대비를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만 항상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거나 실천해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지자체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예산이 이양이 되지 않으면 계속 중앙 정부의 시간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하다 보니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분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초량 지하차도 이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하차도에 센서가 작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차단하게 되는 차단막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래서 지난번 5성 지하차도에 대한 참사도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침수 대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중앙정부가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부산의 그 도심 하천도 문제인데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온천천이 대표적인데요. 온천천. 사실은 자동 차단기를 다 설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입구가 봉쇄되는 것인데요. 그 봉쇄되는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잘 마쳤고요. 또 하천 주변에 물이 잘 빠지려면 하수관이 준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 준설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이렇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는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민들께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 지역이 침수가 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또 잘 점검해서 시민들께서 침수되는 지역에 가지 않으시도록 계도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을 이렇게 보면은 자그마한 산들이 도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폭우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전에 이 위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벌이고는 있습니다. 여름철 산사태 대응 강화를 위해서 15개 구군과 함께 이제 총 60명으로 구성된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386곳을 좀 점검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염이 문제죠. 폭염이 문제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령이 높은 분이 부산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을 견디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침수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취약계층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폭염도 대피가 필요하거든요. 대피가 필요하죠. 그런 쉼터 보충 사업들부터 물막이판 지원 사업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폭염 대책 어떻게 보세요? 네.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증진이 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혹서기를 좀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915군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24시간이나 주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이나 또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무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돌봄 서비스 체계를 조금 더 활용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 시스템을 함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뭐 선풍기가 있던 에어컨이 있던 결국은 전기, 냉방비 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우선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냉방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이제 단가를 기존의 평균 43,000원에서 53,000원까지로 올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공급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바우처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높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알지 못해서 실천을 하지 못해서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에 대한 안내와 채널 확장도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올 경우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실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떨까요?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네. 폭염에 노출이 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온도 조절 자체가 어렵고 불가능하고 건설 노동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열기 때문에 더욱더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군인도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지점은 사실 사전에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예방 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산업재해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규칙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아니고, 그러니까 근로자분들께서 야외 노동을 하시는 부분은 결국 기업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과 그리고 조금 더 양질의 이익을 좀 얻기 위함으로 좀 넓은 시선으로 보고 이 근로자에 대한 관리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6월 이제 말 7월 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법률로 정할 수가 없으면은 시의회 차원에서 공고안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폭염 노동자들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네. 사실 영리주의보다 인본주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보면 간판에 우리 기업의 회사원들은 다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 기업인들께서 수장들께서 우리 회사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경영 마인드가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들에게 특히나 야외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권고, 가이드라인들을 어느 정도 제정해서 내려주는 것도 저는 큰 유의미한 진보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권고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시의회 차원에서 폭염 폭우를 비롯해서 필요한 경우에 권고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권고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안전의식과 함께 병행을 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적극 반영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강제나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의식과 캠페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우리 시민분들께도 이렇게 안전 캠페인이나 그렇죠. 안전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의식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앞서서 계속 모바일이나 디지털로서의 이런 안전 지도나 재난 지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학부모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지만 고령층이나 1인 가구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폭염, 폭우 외에도 또 여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시민분들 스스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우리 안타까운 사건들의 주요적인 특징들은 권고를 어기고 이 차단기를 넘어가서 뭐 하천 근처에 계셨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민들께서도 우리 관에서 내린 권고 사항을 좀 지켜주시면 저희가 안타까운 사건 없이 이 장마 기간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전하게 우리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보니 가장 경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또 안전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안하게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나의 일상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어가실 수 있게끔 이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재난 문자 그리고 식중독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관과 함께 발을 맞춰주시면 좀 더 행복한 부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부산, 양산, 울산, 동남권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초광역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광역철도의 조기 건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역해온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형기를 마치고 지난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또다시 해당 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5개구로 구성된 삼복도로 협의체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체는 이미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가 다음 달부터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청소년 동백패스 이용자는 월 2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 중 최대 2만 5천 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의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이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최근 강원 경북 지역에서 혼획된 대형 상어 11마리에 의해서 난류성 어종이 확인됐다며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난류성 어종의 증가로 대형 상어류도 먹이를 찾아 동해안 연안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폭염은 이제 사회적 재난 수준이고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 재앙 앞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폭염에 잘 대비하시라는 말씀드리기 때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잘 대비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lack and white.